자, 이번 시간은 1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 돈을 빌려줬겠다. 이자율도 정했겠다. 이제 돈을 갚아야 되겠죠? 갚아 나가는 방식은 거기 보면 주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 15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세 번째는요, 체증식. 요 세 가지는 비교해가면서 해마다 물어봅니다. 거의 안 빼놓고 물어봐요. 그리고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둘 중에 하나는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꼭 물어보니까 계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요, PPT로 이제 하려고 했더니 한 페이지로 안 들어간 바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어수선해요. 그래서 칠판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에. 자, 아이고, 잠깐만요. 뭐, 문제가 있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본다면. 자, 일단은, 그 맨 위에 볼게요. 오른쪽 159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 주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출금은 10,000원이랍니다. 이자율은 연 10%, 그리고요, 만기는 4년 동안 갚으랍니다. 그리고 매년 말에 1월 1일 날 빌려줄 테니까 매년 말에 원금도 갚고 이자도 납부하랍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를 가정해 볼게요. 고정금리. 자,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맨 먼저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라. 얘는요, 원리금 합계액을 매기 동일하게 해서 갚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를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채라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 점점이라는 뜻입니다. 점점 늘려나가는 식으로 갚아 나가라. 이거를요, 점증식 이런 표현도 씁니다. 체증식, 점증식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가 이제 비교해가면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10,000원을 빌려주겠다. 10,000원을 빌려주는데 원금을 매기 4년 동안 매년 말에 똑같이 갚으랍니다.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나누기 4 해줘야 돼요. 나누기 얼마라고요? 4. 이렇게 해주면 매년 갚을 원금액이 나옵니다. 매년 말에 갚을 원금액.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4 하면 얼마요? 2,500원씩 아닙니까? 2,500원씩 원금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원금을 얼마씩 갚으라고요? 2,500원씩 갚아라.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입니다. 삐딱삐딱 하네요. 이렇게. 자, 2,500원씩 갚아라. 여기도 2,500원. 자, 2,500원, 2,500원. 이 갚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10,000원을 빌렸으면 하루 시차 붙는다고 했죠? 1년을 빌렸으니까 첫 해는 갚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10,000원을 1년 동안 썼어 안 썼어요? 썼으니까 1년치 이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10,000원을 빌렸으니까 1년 지났죠? 네. 아직 갚은 돈 없잖아요. 네. 1년치 빌려 썼으니까 1년 시자 내야 돼요. 네. 그러면 10,000원에 10% 하면 이자율이 10% 하겠죠?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1,000원의 이자.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7,500원 남았으니까 7,500원 1년 썼죠? 네. 7,500원에 대한 이자 750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았죠? 갚았으니까 5,000원 남았으니까 5,000원에 대한 이자 얼마예요? 500원 이자 붙고, 얘는요 250원.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가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하는 거를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 알아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1년, 2년, 3년, 4년인데 10,000원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매년 말에 원금 이자 합쳐서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 나가랍니다. 그죠? 요거는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냐 모르겠는데, 이때는 이제 저당상수라는 걸 곱해주면 돼요. 저당상수. 이거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입니다.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냥 제가 그 이해를 도우려고 쓰는 겁니다. 쓰는 거니까 0.1을요 1 빼기 1 플러스 0.1에 마이너스 4제곱, 이게 바로 이 그 저당 상수입니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례 있어 없어요? 사례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은 거서 이건 정확히 나온 숫자입니다. 어떻게 나온 숫자라고요? 정확히 매년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씩 갚으라고요? 3,155원씩 갚으라. 저 공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정확히 나온 공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갚으라고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3,155원인데 얘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3,500원이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얘보다는 뭐라고요? 작게. 얘는 3,500원 아닙니까? 3,155원이면 얘보다는 작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가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자, 여기 잘 칸이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자, 밑으로 갈 때는 거의 정확합니다.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딱 정확하죠? 이렇게 돼. 자, 이거 얼마씩이라고요? 3,150원. 이걸 굳이 원금과 이자로 쪼개 보겠습니다. 첫 해는 갚은 돈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무조건 쓴 만큼 이자 내야 돼요. 10,000원에 10% 하면 얼마예요? 1,000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1,000원의 이자. 자, 그리고 항상 1,000원의 이자를 내고서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가 뭐예요? 원금 상환액입니다. 이자 뺀 나머지. 그러니까 얼마냐면 2,155원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7,845원 남았네요. 7,855원에 대해서 1년 지났죠? 785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자는 무조건 쓴 만큼 내는 겁니다. 785원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여기가 바로 원금 상환액입니다. 2,370원. 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으니까 이자는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이자가 줄어든 만큼 뭐가 증가해요? 원금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항상 동일하니까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라고 만든 공식이 요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암기할까봐 얼른 지울게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체증식 알아보겠습니다. 체증식은요, 이렇게 이제 약속하는 겁니다. 자, 1년, 2년, 3년, 4년인데, 10,000원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너는 첫 해, 1년, 2년, 3년, 4년인데, 첫 해는 원금 중에 300원만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1,000원을 갚아라. 자, 세 번째는요, 3,700원 갚아라. 마지막 해는요, 나머지 5,000원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자, 물론 원래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이자를 붙여볼게요. 이자. 첫 해는 갚은 돈이 없으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0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1,000원. 자, 두 번째는요, 10,000원에서 얘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9,700원 남았죠? 9,700원에 대한 이자 970원의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자, 3년째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8,700원 남았으니까 8,700원에 대한 이자 870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약속대로 갚아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체증식 아니면요, 점증식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의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서 첫 해 가장 많이 원금을 갚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균등. 가장 적게 갚는 게 체증식. 얘는 뭐든지 중간입니다. 원리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원리금을 지불하는 게 원금균등. 가장 적게 지불하는 게요, 체증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초기에 이제 얘가 이제 자금에서 가장 빠르다. 거기 볼게요. 얘가 자, 159페이지 위쪽에 요 뭐라고 적혀 있어 안 적혔어요? 그죠? 얘가 이제 원금 회수가 가장 빠르다 이집니다. 자금 회수가 어떻다고요? 가장 빠르다. 그리고 요거 볼게요. 요 밑에도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일단은 이해하기 쉽고 장기 계획 짜기가 용이하다. 얘는 매년 금액이 달라져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얘는 항상 통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딱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은 복잡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은행이 사기칠 리는 없으니까 매년 빠져나가는 게 동일하잖아요. 그럼 일단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리고 얘는요 아무래도 매년 나가는 돈이 동일하기 때문에 매달 혹은 매년, 그러니까 장기계획 짜기도 용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처음에는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만 비로소 원금의 반이 회수되는 형태입니다. 원금만 따진다면 처음에는 조금 갖고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상 3분의 2 정도가 지나야만 비로소 원금의 얼마가 회수돼요? 반이 회수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요거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증식은요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자, 얘는 처음에는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30년이라면 말단일 때는 돈이 많이 못 버니까 조금 갚고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 때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것도 좀 아세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부의 상환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첫 해에 원금이자 합쳐서 700원만 내랍니다. 얼마 내라고요? 700원만 내래요. 그러면 첫 해 이자가 얼마야?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그럼 이자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은행은? 첫 해 1,000원만, 700원만 내라면 이자가 1,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도 못 받는 거죠? 그럼 이자 못 받는 거는 요 300원은 은행이 손해 볼 것 같아요? 손해 안 볼 것 같아요? 손해 절대 안 봅니다. 다음 연도에는요 원금이 불어나는 겁니다. 원금이 10,000원에서 줄어들긴커녕 요 300원이 더 붙어요. 혹이 더 붙습니다. 여기다가 이자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원금이 불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상환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환이다. 오히려 원금이 불어나는 거를 뭐라고요? 부의 상환이다 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자는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300원만 갚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이자를 납부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요걸 기초로 해서, 그리고 요것도 아셔야 돼요. 자, 얘는요 초창기 때는 원금은 거의 갚아 안 갚아요? 안 갚고 나중에 원금 갚는 거 아닙니까? 그 초창기 때는 이자만 거의 납부하는 겁니다. 만기가 30년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30년인데 2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금액이 많아져가요? 많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담보가치가 폭락할 수 있고 회사도 그만둘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셋 중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크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요 초창기부터 원금 착착 갚아 안 갚아요? 갚기 때문에 만기가 30년인데 20년 정도 지났으면 남은 금액이 얼마 돼야 한대요?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게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해줍니다. 가장 작다. 얘는 뭐든지 중간입니다. 뭐든지 중간. 그럼 은행도 자기네들도 위험이 커지죠? 그럼 높은 이자를 적용합니다. 위험이 작으면요 낮은 이자를 적용해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레이트 해주면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이자율이 가장 높다. 이 셋 중에서 얘가요 이자율이 가장 낮다. 얘는요 뭐든지 중간입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160페이지 볼게요. 자, 160페이지 일단 메뉴에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메뉴에 기타 원리금 상환 방식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자 요거는요 예컨대 자 우리가 이 1,3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4년 동안 600만 원은요 매기 600만 원은 매기 원금도 갚고 이자도 납부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년 지나면 갚을 돈이 없어진 거죠. 원금도 갚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요 이자만 납부하랍니다. 이자만 납부하게 되면 4년 지나면 700만 원 그대로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이거 재계약하든지 다 갚아야 되겠네요. 이런 형태를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8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4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하랍니다. 보통 이제 이 은행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빌려줍니다. 이자만 납부하죠. 그러면
4년 지나면 8천만 원 그대로 남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대로 남죠? 이거 갚든가 아니면 재계약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만기 뭐예요? 일시상환 방식. 자, 지금부터 요걸 기초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맨 아래 볼게요. 160페이지.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는 적다.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는 작죠? 네. 작다. 2번 볼게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에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원금 균등의 상환액이 더 작다.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하려고 하죠? 그죠? 예를 들어 1년 지나서 조기 상환하려고 한다고 치자.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갚았죠? 첫 해 얘보다는 얘가 많이 갚았죠? 그럼 남아있는 대출 잔액이 얘는 적겠네요. 처음에 많이 갚았으니까 남은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상환액이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출 잔금을 얘기합니다. 여기 상환액은 남아있는 금액이 있죠? 이걸 조기 상환한다고 하니까 조기 상환할 금액이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 볼게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보다는 원금 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얘보다는 얘가 원금 회수 위험이 작다고 했죠?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다. 원금 균등은요, 원리금 균등에 비하여 전체 대출기간 만료 시에 누적된 원리금 상환액이 더 작다. 자, 4년 동안 은행에다 주는 돈을 생각해 볼게요. 4년 내내 주는 돈을요, 누적 원리금 상환액, 이자까지 포함해서 4년 내내 은행에다 주는 돈 있죠? 주는 돈을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라는데, 어쨌거나 10,000원을 갚는 건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뜯기지 않은 한은 다 줄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얘보다는 얘가 이자가 낮죠? 그러니까 은행에다 주는 돈이 얘보다는 얘가 적겠네요. 이해가 되겠나요? 네. 맞죠? 그리고 얘는 처음부터 많이 갚아 나가니까 이자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원금 이자 갚는 돈은 얘보다는 얘가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5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에는 대출 상환 초기에보다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커진다. 얘는요, 처음에는 이 원금 상환액이 작지만 나중에 갈수록 원금이 더 상환이 많아져, 적어져? 많아지죠? 왜 그래요?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은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최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에 미래소득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층에게 유리하다. 맞죠? 그 다음에 대출기간의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총 이자 수입은 얘가 이자율이 가장 높죠? 이자 수입이 가장 많을 것이고, 얘는 중간이고, 얘는 이자율이 가장 낮죠? 이자 수입이 가장 적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입이 가장 많고, 얘는요,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은요, 8천만 원을 빌렸는데, 자, 매달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죠?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요 8천만 원에 그대로 만기까지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입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겠나요? 얘들은 갚으니까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를 조금 낼 거 아닙니까? 얘는 만기까지 이자만 계속 8천만 원의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입이 무지하게 클 수밖에 없어요. 읽어볼게요.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에는 대출 원금 전액에 대하여 이자를 만기까지 매기 이자를 받기 때문에 원금 균등보다는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은 커요, 작아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왼쪽에 보니까 160페이지 중간에 넓혀보기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데, 뭐 안 하기도 그렇고, 자, 2번을 물어봤습니다. 계산 문제도 물어보고 하니까, 요걸 가지고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자, 상환 비율,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은요, 얘는 원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원금만 가지고 따져요. 알 수 있죠? 그러면 상환 비율은요, 원금 10,000원인데 1년이 지났다고 치자. 몇 년 지났다고요? 1년 후에. 자, 얘는 얼마 갚았어요, 원금을? 2,155원 갚았죠? 그래서 0.215. 이게 바로 상환 비율입니다. 근데 잔금 비율은요, 1년 지나서 10,000원 중에 얼마 남았어요? 2,150원 갚았으니까 7,845원 남았네요. 그러면 0.7845. 이걸 뭐라고요? 잔금 비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1 빼기 상환 비율하면 잔금 비율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잔금 비율을 매우 어렵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지 마요. 매우 어렵게 설명해 보자. 자, 10,000원을 빌렸는데 매년 3,150원씩 갚아야 안 갚아요? 갚는데 여기는 이자도 있어 없어요? 이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3,150원.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잔금 비율을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원금 중에 1년이 지났을 때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원금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자가 포함됐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됐으니까 이자를 쏙 빼낸 게 원금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3,155원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라고요? 4년짜리를 곱하면 이자가 쏙 빠진 지금 시점의 가치가 나옵니다. 원금이 나와요. 그죠? 그럼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으면 요거는 갚았어, 안 갚았어요? 아, 요거는 갚았으니까. 자, 남은 게 요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됐어요? 포함이 안 됐어요? 포함됐으니까 이자를 쏙 빼낸 게 1년 된 시점에서의 잔금액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3,150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남은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짜리. 3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잔금 비율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는 얘랑 똑같은 수죠? 숫자니까 얘랑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분에 남은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이렇게 계산해도 잔금 비율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계산 문제는요.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지워도 되죠? 자, 계산 문제는 이렇게 볼게요. 거의 요거 아니면 요걸 물어봅니다. 둘 중에. 근데 요걸 물어볼 때는 가능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잘하면 뭐라고요? 금방 풀 수 있는데 요걸 물어볼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그냥 어설프게 했다가 오히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볼게요. 161페이지 볼게요. 1번. 1번이 바로 요거 문제입니다. 요거. 자, 1번 볼게요.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답니다. 5억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볼게요. 5억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자, 이때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9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금이자 합계액은 자, 이때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5%, 대출기간은 20년,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면서 자, 연 단위로 매년 말에 갚으라. 1월 1일 날 빚었으니까 매년 말에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누기 20년. 몇 년이라고요? 나누기 20년. 이렇게 해주면 매년 갚을 원금액이 나옵니다. 2,5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갚으면 돼요? 2,500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여기에 붙는 겁니다.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뭐라고요?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5억 중에 그동안 자 2,500만 원씩 몇 번 갚았어요? 8번 갚았죠? 아이 9회차니까 8번 갚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은 금액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5% 이자를 붙입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5%. 자, 그러면 1,000만 원 나올 겁니다. 1,500만 원 나올 겁니다. 1,500만 원. 자, 물어보는 게 원금 2,500만 원, 이자는 얼마예요? 1,500만 원. 합쳐서 4,000만 원. 답하면 됩니다. 합쳐서 얼마라고요?
4천만 원을 갚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잘하면 금방 합니다. 할 줄 알면 금방 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요거 지워되죠? 요거는 항상 자, 이 저당상수 곱한 다음에 이자부터 계산하고 남는 돈이 뭐예요? 원금 상환액. 이자부터 계산하고 남는 돈이 뭐예요? 원금 상환액.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거 지울까요? 쓸카는 있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답니다. 지울게요. 자, 에이. 지저분하니까 얼른 지울게요. 자, 이번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A씨는 8억짜리 아파트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4억을 대출받았답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자, 4억을 대출받았답니다. 이렇게. 자, 물어보는 게 뭔가 물어볼게요. 자, 그 은행이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고 6%랍니다. 대출기간은 20년이고 저당상수는 0.087 그리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면서 매년 말에 갚으랍니다. 이런 문제를 하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야 돼요. 뭘 곱하라고요? 저당상수를 곱하게 되면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 나옵니다. 얼마나 하면 3480000 3480000 이만큼씩 매년 납부하랍니다. 3480000씩 자, 매년 말에 납부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3480000씩입니다. 여기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 없어요? 이죠. 항상 계산할 때는요. 이자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뭘 계산하고요? 이자 계산한 다음에 남는 돈이 원금입니다. 이자 계산한 다음에 뭐라고요? 남는 돈이 원금입니다. 첫 해는 4억에 대해서 갚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6%의 이자가 붙습니다. 4624에서 2,400만 원이 되겠네요. 2,400만 원이 이자고,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액입니다. 1080000 이게 바로 원금 상환액입니다.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거 자꾸 자, 두 번째는요. 4억에서 이거 갚았어 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가볼게요. 4억에서 얼마 갚았어요? 1080000 갚았죠? 남은 금액에 6% 이자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냐면 2335200 2335200이 이자입니다. 이게 이자예요. 항상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있죠? 이게 바로 원금 상환액입니다. 얼마나 1144800 1144800 이게 바로 원금 상환액인데 자, 지금 1차, 2차 년도인데 2차 년도에 원금은 얼마 갚아야 돼요? 1144만 8천원. 이자는 얼마 갚아야 돼요? 2335만 2천원.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힘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한 장 넘겨볼게요.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주어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자, 유동화라는 것은 당장 현금화시키자,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자, 이런 걸요 유동화라는 표현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자, 은행이 어떤 여기 신도시 들어서는 지역에
신도시가 딱 들어선다고 하길래 신한은행을 딱 입점시켰습니다. 자, 100억을 찔끔찔끔 예금 받아서 이제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한테 50명한테 얼마씩이에요? 2억씩 빌려줬다고 치자. 돈 빌려주고 나면 뭐가 생겨요? 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원금도 받을 권리가 있고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를 원리금 수취권 해주는데 요거는 요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요 사람. 되셨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해 줍니다. 민법에 따르면 뭐라고요? 채권. 그리고 만약에 얘가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있어 없어요? 요거 팔아서 우선 회수되는 권리를요 저당권 해줍니다. 이거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딱 생기는데 문제는요 100억을 예금 받아서 한 50명한테 빌려주고 났더니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빌려주면 이따가 하겠지만 만기가 막 30년 40년 이렇게 됩니다. 50년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빌려주고 나면 장기간을 좀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무슨 1억씩 예금하고 그런 사람 별로 있어 없어요? 거의 없고 3만 원 4만 원 예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항상 똑 떨어지는 거예요. 똑 떨어질 거 아닙니까? 특히 신도시 지역은요 5천 명 정도가 와서 서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 돈 있어 없어요? 없죠. 큰일 났네. 야, 이 아파트 무지하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5천 명이 와서 빌려달라는데 빌려줄 돈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큰일 났네. 뭐 다른 방법이 없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요 돈 받을 권리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요 누구한테 팔아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파냐면 기관 투자자한테 팔아보자. 기관 투자자는요 돈을 긁어 모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 돈을 긁어 모아서 주로 이제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서 생긴 이득을 우리한테 나눠주는 형태 있죠. 나눠주는 기관에 의해서 투자하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기관 투자자.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사라든가 각종 증권회사 있죠. 대신증권이라든가 키움증권 아니면은요 한화투자증권 이런 데 있죠. 이런 투자 신탁사들 이런 걸 전부 다 싸잡아서 기관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네들은요 주로 돈을 긁어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드시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돈 될 만한 거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뭐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엔화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금이라든가 은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영화 만드는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돈 될 만한 거 투자할 수 있는데 얘들한테 이걸 팔아보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게 되면 만약에 사준다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쏘죠. 이걸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 생기죠. 이걸 얘 사준다면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면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 생기죠. 이거를 또 파는 겁니다.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100억만 가지고도 5천 명 이상을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한번 빌려주고 나면 장기간에 걸쳐서 묶여있는 채권을요 당장 팔아치우는 겁니다. 바로 돈 들어와요. 이걸 또다시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요 유동화 시킨다. 당장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를요 유동화 시킨다 입니다. 근데 문제는 얘들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줬다는 얘기죠. 왜 안 사줬나 볼게요. 자,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길래 최대 이제 7천만 원까지를 딱 빌려줬습니다. 7천만 원.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얘한테 팔아치운 겁니다. 매각이라는 게 뭐냐면 얘한테 완전히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쏙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담보대출 해준 겁니다. 되셨죠? 예, 뭐라고요? 구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죠? 내가 7천만 원 빌려줬죠? 그럼 7천만 원 받을 권리도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와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얘가 여기 와서 돈 갚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난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만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겁니다. 얘가 원금이자 갚아 안 갚아요? 갚은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그대로 전달해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을 뜯어야 되지. 왜냐하면 돈 받을 걸 다 팔아치운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뭐 먹고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들어온 돈을 삥을 뜯고 넘겨주면 돼요. 됐죠? 근데 문제는 얘는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릅니다. 한 5년 지나서 옆에 장래시장 들어오는 바람에 담보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가면 이제 경매로 들어갈 겁니다. 돈을 못 갚으면. 경매 대금이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치자. 매각 대금이 3천만 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돈 빌려준 거라고요? 얘가 대출해 준 거니까 얘한테 3천만 원 넘기면 되죠? 그럼 얘가 이런 일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얘가 뭐 이런 일을 합니까? 은행도 아니고. 얘들이, 아니, 은행이 하는 일 그대로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얘한테 뭐까지 뜯겨요? 삥까지 뜯기면서 이런 일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할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한 게 주업인데 이런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거는 전혀 실익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전부 다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제도입니다.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택 경기가 최악이었었기 때문에 주택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러면 다른 경제까지 좋아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경기를 살리겠다고 자, 98년도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ABS 제도라는 걸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ABS 제도. 요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금융기관들한테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하라고 한 다음에 걔들이 갖고 있는 각종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이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ABS라는 Asset Backed Securities에서 이걸요, 자산담보증권이라는 걸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급보증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99년도에 이제 코모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은요, 명실공히 금융공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 우리한테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팔아라. 그럼 우리가 웬만하면 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또다시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빌려주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겨, 안 생겨요? 생기면 얘들이 사준다고 했으니까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 들어, 안 들어요? 들어오면 이걸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생기죠? 그러면 또 파는 겁니다, 이 권리를. 그럼 또 돈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5천 명 이상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막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대출 자원이 풍부해져, 안 풍부해져요? 풍부해지니까 우리 입장에선 돈 빌리기가 수월해질 거 아닙니까? 돈 빌려서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 많아지니까. 이 건설업자도 신났죠? 건설업자도 아파트가 잘 팔릴 거로 예상되니까 아파트 무지하게 지어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하면서 주택 경기가 팍팍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000년도 들어서면서 자고 일어나면 집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 좋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들도 돈이 있어야 이걸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려고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그대로 얘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요걸 가공해 갖고 유가증권인 채권의 형태로 파는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MBS 예주입니다. 자, 요걸요, 모기지라는 게 담보 대출 금액을 얘기합니다. 백 해주면 요걸 기초로 아니면 담보로 해서 시큐리티스 해주면요, 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정확히 번역하자면 저당 담보증권 해줍니다. 저당 뭐라고요? 담보증권이라는데 얘는요, 금융공사가 지급보증해주겠다. 뭐라 했다고요? 지급보증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이 납니다. 신한이 났는데 내가 얘한테 7천만 원 빌려줬어, 안 빌렸어요? 빌려줬으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아, 증권에 다 실어서 권리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와 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얘와 얘도 더더욱 모를 거 아닙니까? 나 중간에서 들어온 돈만 전담만 하는 겁니다. 얘가 원금이자 갚아 안 갚아요? 갚으면 넘겨주는데 그냥 왜 삥을 뜯고 넘겨요? 삥 뜯고 넘기고 얘도 결국은요, 삥을 뜯은 상태에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삥 뜯고 넘겨준 꼴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경매로 들어갔습니다.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얘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경매로 들어가서 3천만 원 돌았다고 치자. 그럼 삥 뜯고 넘겨주면 되죠? 3천만 원 넘겨주려고 했더니 뭘 하겠다고요? 지급 보증해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들어왔지만 얘한테 얼마 줘야 돼요? 7천 다 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손해할 게 있어, 없어요? 위험도 거의 없잖아요. 투자기관, 정부기관이 막 보증 서는 거니까 위험도 전혀 없으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주 매력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 구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얘들이 갖고 있었던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IMF를 벗어나는데 가장 일조를 했던 제도 있죠? 이게 바로 MBS 제도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을요, 1차 저당 시장, 그리고 이 대출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1차 시장의 대출자라고 해서 1차 저당 대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요, 2차 시장의 대출자라고 해서 2차 저당 대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63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자, 먼저 1차 저당 시장은요,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진 시장. 그리고 얘네들도 돈을 빌려줬으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요? 이거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이게 주목적 아닙니까? 다만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 팔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2번. 1차 저당 대출자들은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자산 집합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대출 자원이 부족하면요, 2차 저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맞네요. 자, 2차 저당 시장 볼게요. 1차 대출기관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1차 대출기관과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가 참여합니다. 보통 거래 금액 자체가 3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막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참여하기 힘들어요.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 이걸요 2차 저당 시장.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결국은요, 이걸 특수목적 회사다. 참고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다. 이게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2번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특수목적 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을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MBS 발행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돈 들어오면 원리금 채권과 저당권을 사주는데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결국 이쪽으로 돈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 자, 얘와 얘는 아는 사이지만 얘랑 얘는 알아 몰라? 모를 거 아닙니까?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얘는 여기다 갚으면 되고 안 갚으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4번에 볼게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요 시장이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구입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 생겨 안 생겨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자원이 부족할 때 이거를 가공해서 MBS 형태로 팔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팔을 때는요, 그냥 구입하자마자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에서 구입해야 하네요. 이런 걸 구입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만기라든가 대출 조건 같은 게 비슷한 걸 모읍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이거를 패키지 해줍니다. 패키지. 비슷한 거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파는 겁니다. MBS 형태로. 알겠죠? 네. 읽어볼게요. 5번 볼게요. 2차 저당 대출기관들도 매입한 저당 패키지를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MBS 형태로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요, 일단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MBS 금리보다는 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야 돼요. 알겠죠?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한 5%로 빌려줬다고 치자. 담보대출 금리가.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자 들어오면 그냥 넘겨요? 삥을 뜯고 넘겨요? 삥을 뜯을 거 아닙니까? 한 0.3% 떼고서 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도 결국은요, 삥 뜯은 상태에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한 0.2% 정도 떼고 넘겨주고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실제 먹는 이자율은 한 4.5%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MBS의 금리보다는 뭐가 높아야 돼요?
담보대출금리가 높아야 중간에 애들이 일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빼쓰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 MBS의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 기대 수익률인데,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기대 수익률보다 뭐가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커야 돼요?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은 기억날라 모르겠는데, 요거는요, 시장에서 위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위험. 근데 MBS는 금융공사라는 정부 투자기관이 보증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은 국공채 이자율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2% 정도만 얻어도 되는데 4.5%라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매우 매력 있는 상품입니다. 막 구입해주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예를 들은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MBS의 발행의 효과를 좀 읽어볼게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번에 BIS 자기자본 비율을 제고할 수 있다. 자, BIS라는 것은 국제결제은행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은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해갖고 국제결제은행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원래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패전국인 독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그걸 운용하던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제적 은행으로 성장했는데, 어쨌거나 얘네들은요, 자기 자본 비율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 이거를요, 자기 자본을 오염 가중자산으로 나눈 겁니다. 오염 가중자산. 오염 가중자산이 뭐냐? 혹시 못 받을지 모르는 자산이죠?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물건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값 받을 게 있잖아요. 요거 외상값 혹시 못 받을지 모르죠? 아, 외상으로 사는 사람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못 받을지 모르잖아. 이런 걸 뭐라고요? 오염 가중자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혹시 못 받을지 모르죠? 담보가치가 폭락하고 못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요, 오염 가중자산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돈 빌려주면 오염 가중자산 생겨 안 생겨요? 바로 팔아치우니까 얘네들은요, 오염 가중자산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알겠죠?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IMF 때 요 회사는 퇴출하겠다, 요 회사는 돈 빌려주겠다, 이렇게 살생부를 만들 때 요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그냥 막 읽어보면 이해되는 겁니다. 좋은 얘기 해놓은 거니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1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제2차 주택저당시장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공사를 기초로 해서. 2번 볼게요. 1차 저당대출기관 시장은요,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이다. 맞죠? 세 번째 볼게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집합물을 기초로 해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요, 저당담보증권인데 얘들은 주택저당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볼게요. 2차 저당시장은 결과적으로 1차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결국은 여기 있는 돈들이 이쪽으로 다 제공하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S를 발행하여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돈 필리가 수월해져, 안 수월해져요? 수월해지는 바람에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저당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증가된다. 그 전에 한 번 빌려주면 다 돈이 똑 떨어졌는데 이걸요, 유동성 위험이라 하는데 지금은요, 현금화가 아주 쉬워졌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현금화하기가 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거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과는 똑같은데 순서를 달리합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뭘 달리한다고요? 순서를 달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에 돈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요걸 자, 금융공사에 팔죠. 팔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그러면 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은 들어온 돈에서 삥만 뜯고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에이, 돈 받을 걸 다 팔아치우고 하는 일이 뭐예요? 들어온 돈에서 삥을 뜯고 넘기는 게 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서를 좀 달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금융공사가 먼저 갖고 있는 돈을 시중은행한테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의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돈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줘. 이걸요, 금융공사 공급 보금자리론 해줍니다. 자, 요거는요, 대출 조건이, 자, 이 고정금리 제도입니다. 고정금리 제도이고, 만기가 10년에서 50년까지 무지하게 깁니다. 이렇게. 자, 어제가나 돈 빌려줬으니까,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이 권리를 그 전에 돈 받았으니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 들어온 돈에 삥만 뜯으면 되는 거죠? 아까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순서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 시작하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얘 둘은요, 한 통속입니다. 무슨 통속이라고요? 한 통속. 그럼 굳이 금융공사가 직접 공급하지, 직접 빌려주지 왜 은행을 시키냐면 금융공사는 지점망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지점망이 많은 은행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소비자, 그 다음에 MBS의 발행자, 그 다음 뭘로 되어 있다고요? 투자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MBS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요, 지급보증은 무시하세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 투자기관이 지급보증 해주겠다 그런 얘기지, 외국은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없어요. 페니웨이라든가 프레디맥이라는 금융공사와 똑같은 게 있는데 걔네들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입니다. 얘들은 그냥 팔지 지급보증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소비자, MBS의 발행자, 뭘로 돼 있다고요? 투자자로 돼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지울게요. 자, 구조 자체가 주택 소비자, MBS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은행은 어디 갔어요? 은행은 요 사이에 껴서 그냥 얘들 일만 대신해주고 삥만 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소비자, MBS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MBS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요, 자, 요거 종류를 얘기할 때는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요? 요 두 가지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 여기에 따라 보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돈 빌려주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요? 이 권리를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얘는요, 돈을 빌려주면 뭐가 생겨요? 자, 이게 세 가지 형태, MPTS, MBB, 그 다음 뭐라고요? MPTB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약어로, 영어 약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번역한 게 책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약어는 똑같습니다. 영어로 기억하세요. MPTS, 그 다음요, MBB, 그 다음 뭐라고요? MPTB, 이렇게 기억하세요. 되셨죠?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돈을 이렇게 볼게요. 자,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최대 얼마 빌려줬다고요? 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 저당금 생겨 안 생겨? 생기면 이걸 그대로 팔아치운 겁니다.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그대로 투자자한테 매각한 거예요. 매각이라는 게 돈 받고 더 팔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인데, 완전히 빠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게 얘랑이랑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하는 겁니다. 이체만 시켜. 이체가 뭐예요? 그대로 통장 이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체증권 해줍니다. 알겠죠? 네, 다시 해볼게요. 자, 그대로 다 넘긴 겁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담보대출 해준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아까 고정금리 제도라고 했죠? 고정금리라고 했죠? 어디 갔어요? 다 넘긴 거 아닙니까? 고정금리인데 나중에 고정금리에서 시장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내려가면 조기산 하려고 안 하려고요? 다른 은행에서 빌려서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갚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기산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기산 들어오면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왜냐하면
자, 원리금 수취권이 뭐예요? 얘한테 돈 받을 권리 다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채권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사람부터 들어온 돈을 다 누가 받을 권리가 있어요? 투자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조기상환 했죠? 그럼 조기상환 대금 넘겨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고스란히 뭘 부담해요?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아, 얘는 돈도 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되겠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나중에 경매로 들어가서 자 3천만 원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요 3천만 원 들어왔죠? 그럼 그대로 넘겨주면 돼요. 저당권이 뭐냐면 물건 팔아서 회수하는 권리죠? 이걸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물건 팔아서 들어온 돈이 얼마요? 3천만 원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요 채무 불이행임도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요, 작아요? 무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얘는요 그 소비자한테 빌려준 돈 전액을 다 발행해도 돼요. 왜냐하면 3천만 원 들어왔으면 그대로 넘겨주면 되죠? 맞죠? 7천 들어오면 그대로 들어온 돈만 전달해 주면 되니까 빌려준 돈 전액을 다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커요, 작아요? 크다. 그래서 나온 게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자. 자, 발행자가 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어차피 소비자한테 빌려준 돈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돈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담보대출에 대한 모든 권리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회사채는요 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콜 방어권이 뭐냐면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라고요? 조기 상환 들어오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조기 상환을 했다고 치자. 그럼 넘겨주려고 했던 얘가 싫다고 할 수 있죠? 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기 상환했다는 위험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 이번에는 3천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죠. 7천만 원 빌려준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넘겨주려고 했더니 얘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 담보대출은 네가 해준 거고 나는 새로운 회사채대로 전액을 다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 불이행위험도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발행자가 모든 위험 다 뒤집어 쓰죠? 그리고 얘는요 전액을 다 발행했다가는 못 줄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 빌려줬는데 7천만 원 다 발행했다가 나중에 3천만 원만 들어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다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일부는 남겨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회수 못한 돈이 있다면 요거 팔아서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초과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아, 3천만 원 들어와도 얘는 7천 다 줘야 되죠? 못 줄 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초과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발행자가 모든 위험 다 뒤집어 써야 안 써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운영을.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기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해보자. 그래서 항상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자, 채무 불이행위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항상 뭐예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채무 불이행위를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건 잘 하시면 돼요. 이거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행자가 채무 불이행위를 부담하기 때문에 3천만 원 들어와도 얘는 얼마 줘야 돼요? 7천 다 줘야 되니까 초과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채권입니다. 뭐라고요? 채권인데 부동산 학자리 쓸데없이 얘는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죠. 그런 의미에서 위험이 얘는 크니까 이 지분의 성격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분형 MBS 해줍니다. 암기하세요. 요거는 뭐라고요? 오리지널 회사채입니다. 채권형 MBS. 그리고 요거는 둘 섞어놨죠. 반반씩. 이걸요 혼합형 MBS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요 IMF 초창기 때는 MBB 형태로 발행하다가 요즘에는요 MPTB를 약간 변형시키죠. 이 형태로 발행합니다. 이걸요 CMO 해줍니다. CMO는 다계층 저당 채권인데
이게 소비자한테 빌려준 돈이 요만큼인데 모저당 애초에 빌려준 돈 요거를요 MPTV 같은 경우는 하나의 만기로 발행합니다. 어떤 만기라고요? 하나의 만기로 발행하는데 얘는요 CM은 만기를 쪼개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발행합니다.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이렇게 해서 만기별로 이자율도 달리합니다. 알겠죠? 이거 하나하나 쪼개진 걸요 트렌치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트렌치별로 이자율과 만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질 수 있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MO입니다. CMO는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요 만기를 달리하는 상품을 쪼개서 발행하는 겁니다. 되셨죠? 다른 건 다 똑같은 겁니다. 되겠나요? 자, 지금까지 한 게 너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스러우니까 자 166페이지 지금까지 한 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크게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약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MPTS다. 요거는요 MPB. 요거는요 MPTB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CM은 똑같은 겁니다. 다음 만기를 달리할 뿐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구조 자체가 소비자, 우리 교재 166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위쪽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소비자, MBS의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자, 원리금수와 저당권을 얘는 완전히 투자자한테 넘긴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항상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 상환 위험. 그 다음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채무 불이행 위험. 자, 위험이 너무 크니까 안 되겠다.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갖고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항상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 상환 위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요? 채무 불이행 위험. 그러니까 발행자한테 모든 위험이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안 되겠다.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고 있고 투자자한테 원리금 수취권만 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요?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CMO도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게 만기를 달리할 뿐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중에서 초과담보가 필요 없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초과담보가 필요 없는 요거밖에 없고 나머지 다 초과담보가 있어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학자들이 쓸데없이 요거를요 뭐 지분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지분형 MBS 해줍니다. 얘는요 오리지널 회사채입니다. 채권형 MBS. 얘는요 둘이 섞어놨어 안 섞어놨어요? 섞어놨죠? 이거 혼합형 MBS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요 맨 166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볼게요. 저불 원조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있죠? 저불 원조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자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 있죠? 여기에 채무 불이행을 부담합니다. 원리금 수익을 갖고 있는 자가 뭘 부담해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16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주의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주의라고 했는데 저당권을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위험을요 원금 손실 위험 요거는 거의 안 쓰는데 그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자주 쓰니까 요거는 기억하세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 암기할 때는요 이렇게 자 항상 몇 번 했지만 자 요거는 T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원래 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T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모든 권리,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T라고 돼 있어요? 투. 얘는 B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발행자가 모든 위험,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본드인데, 기억하세요? 얘는 T라고 돼 있죠? 투자자가 다 부담한다. 얘는 바라고 돼 있어 안 됐어요? 발행자 다 부담한다. 얘는 TB라고 돼 있죠? 투자자하고 발행자가 같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되겠나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얼른 해결하고 끝내겠습니다. 166페이지 볼게요. 아래쪽에
MPTS의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MPTS는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한다. 2번 볼게요. MPTS는요, 지분형 증권이다. 무슨 형이라고요? 지분형 증권이다. 세 번째 볼게요. MBB는요,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하면서 자신의 부채로 된 새로운 회사채를 매각함으로 발행자가 채무 불이행위험이라든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발행자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채무 불이행위를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한다. 4번 해볼게요. MBB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MBS이다. 얘는 무슨 형이라고요? 채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적 성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초과담보가 필요 없는 거는 얘밖에 없다고 했죠? 나머지 전부 다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초과담보. 그 다음에 그 6번 볼게요. MPTB의 경우에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은요, 발행자가 부담한다. 자,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채무 불이행 위험 누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MPTB는요, MPTS하고 MB를 섞어놓은 성격이다. 얘랑 얘랑 반반씩 섞어놓은 게 이거죠? 혼합형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8번 볼게요. CMO는요, 발행자는 자 밑줄 쳐볼게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밑줄 쳤나요? 네.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바로 밑에다가 저당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 그러니까 발행자가 저당권을 갖는다. CMO는요 똑같다고 했죠? 네. 발행자가 뭘 갖고 있다고요? 저당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CMO는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다 다르다고 했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얘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원래 투자자가 부담하죠? 근데 얘는요, 아무리 원래는 얘가 부담하지만, 만약에 얘가 조기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만기가 짧은 놈부터 채워나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기가 긴 놈을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만기까지 돈을 다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알겠죠? 그래서, 콜 방어권이 있다 해주면 안 되고, 콜 방어가 가능하다. 이거 좀 어렵네요. 어려운데, 뭐, 어려우면 이걸 무시하세요. A, 얘가 조기 상환 하죠? 네. 그러면 만기가 짧은 더 채워나가기 때문에, 원래 조기 상환은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가 부담하지만, 만기가 짧은 더 채워나가기 때문에, 만기가 긴 놈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만기까지 원래도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콜 방어권이 있다 해주면 안 되고, 콜 방어가 가능하다. 조기 상환을 결국은 거부한 형태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말이 어려우면 요건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요거 167페이지부터 하고 7월 첫 번째 주까지 요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7월 첫 번째 주 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래서 끝낼 겁니다. 다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오늘 고생하셨고 너무 길어졌네요. 자, 얼른 들어가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